안녕하세요. 오늘 10월 30일이고요.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관점은 금속활자의 발명에 준하는 발명품이 비트코인이다. 두 번째 관점은 에너지 채널링, 불의 발견에 준하는 발명이 비트코인이다. 세 번째 관점은 무슨 금속활자 불의 발견에 비할 무슨 그게 발명이냐, 그냥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사기, 도박,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게임이지 그게 무슨 그런 위대한 발명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은 사라져야지 이게 1억을 갖는 것도 잠깐일 거다. 이런 관점이죠. 마지막 관점에 제가 좀 분노가 있죠. 아무튼 첫 번째 관점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오태민 선생님 강의를 보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금속활자의 발명에 준하는 그런 발명이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연이어서 뭐 추가 설명은 없는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금속활자에 준한다는 게 어떤 내용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예전에 이제 성경이 기독교 집단, 교회나 사제한테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제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으니까 권력이 이제 사제한테 집중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금속활자가 발명되면서 성경을 쉬운 언어로, 독일어나 영어로 개인에게 보급하면서 그 개인들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대리자가 권력을 잡았는데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직접 있으니까 이제 권력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겠죠. 이제 한글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한글이 풍화 드라마에서 나오는데, 한글을 이제 반포하려는 세종이 있는데 이제 유생들이 와서 반대하잖아요. 반대하는 이유가 하나죠. 자기들이 한문이라는 글자를 알고 있으면서 그 글자 안다는 것을 통해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데, 한글이라는 쉬운 문자를 백성들한테 보급하면 지식도 보급이 되고 권력이 분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글이 이제 널리 퍼지게 되면서 저희가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의 이제 대부분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어떤 교육적 수준이나 어떤 에티켓이나 이런 수준이, 그런 면이 뭐 심성이 다 착한 것도 있겠지만 한글이 좀 그런 면에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중앙 집중된 금융 권력을 개인에게로 분산시킬 수 있는 발명인 거예요, 이게. 기존에 이제 금태환을 유지했을 때, 금화를 썼을 때는 개인에게로 어느 정도 권력이 갔는데 1900년대 초반쯤 돼서 금을 다 개인에게서 뺐다시피 해서 중앙은행이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폐 발행권을 중앙은행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권력에 집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금리 조정이나 하는 게 다 여기에 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자체가 실물 가치를 갖고 있는 가치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독점할 수가 없어요. 개인들이 그래서 개인 지갑으로 가져가면은 실제 가치물을 본인이 갖고 있는 거죠. 등기물이 아니라. 근데 지금 저희는 금을 담보로 한 법정화폐의 그 등기물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그거를 인정할 수 없어. 그 화폐는 금을 내줄 수 없어 하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저희가 저희 주소로 갖고 있으면 이거는 뺏어갈 수 없다. 그래서 금융 권력이 진짜로 개인에게로 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관점이고요. 관련된 이제 그 책 내용을 잠깐 일부를 보면 이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성경이 그 금속활자의 발명으로 인해서 이제 성경이 개인한테 보급이 됐다. 그러면 그게 진짜 제 말이 맞는 말인가를 보면 니체가 이런 말을 했대요. 다 읽어드릴게요. 신의 죽음을 받아들여 더는 유일신을 믿지 않게 된 사람들은 신적인 초월적 가치를 대체한 절대적 또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허무감을 잊었다. 신이 죽은 빈자리에 기존의 종교를 대체하는 가치가 대체 종교로 들어선 셈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대체 종교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며 허무의 늪에서 벗어났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격신의 존재에 회의가 짙어졌지만 허무가 두려워 신을 부여잡은 사람들 사이에도 대체 종교는 퍼져 있다. 니체가 신을 대체한 국가주의를 비판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반유대주의를 반대한 이유도
그것을 대체 종교로 판단해서다. 예, 지금 저희도 그렇고 국가를 저희 머릿속에서 지워서는 이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이 국가주의라는 게 기존의 이제 중세 기독교 생활에서 신이 지워지면서 이 삶의 어떤 목표가 지점이 사라지면 굉장히 허무하잖아요. 그거를 대체하는 종교로 국가주의가 탄생했다. 그래서 금속활자의 발명은 성경이 개인에게 보급됐고, 그래서 사제에 있는 권력이 개인한테 가면서 이제 신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기독교 독점 집단이 권력을 잡고 있는 독점 집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그 권력의 도구로서 활용하면서 굉장히 뭔가 신성하고 절대 복종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설파를 했겠죠. 근데 그게 이제 개인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분산되면서 개인들이 직접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이게 그 사제들이 말하는 거랑 좀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신이 정말 존재하는가 뭐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자체의 권력이 약화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신은 죽었다. 그리고 거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국가주의가 탄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두 번째 관점은 제가 받아들인 관점인데, 그냥 저는 원래 그 도올 김용옥 선생님 강의를 듣다가 이 내용을 살짝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깨달은 거는 오태민 선생님 거 강의를 보고 깨달았는데, 그때 깨달았을 때도 저는 열역학 법칙 이 내용에 준해서 좀 깨달았거든요. 오태민 선생님이 말한 금속활자 관점으로 깨달은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관점이 뭐냐면, 저도 이제 맨 처음에 딱 비트코인을 깨달았을 때, 아, 이거는 진짜 인류가 불을 발견한 거에 준하는 엄청난 그 역사적으로 유대한 사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말은 이제 불은 저희는 지금 흔하게 쓰지만 옛날에는 불이 굉장히 귀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위적으로 불을 지피기도 어렵고. 근데 불에는 그 화석 에너지가 이렇게 연소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그 연소되는 현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어쨌든 에너지를 다룰 수 있게 된 계기. 그 개념으로 비트코인도 이제 전기 에너지를 응축해서 코인에 담은 거거든요. 이것도 비트코인도 어떤 에너지를 코인에 담아서 저희가 전송하고 서로 거래를 하면서 에너지를 다룰 수 있게 된 도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불의 발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래서 조금 비트코인에 좀 빠져든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보면은 열역학 제1법칙은 그 고립된 개에서는 에너지는 일정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떻게 제가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우주가 어떤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하면, 고립된 개라고 하면 이 우주 안에 있는 에너지는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 형태만 변환되는 거지. 그리고 열역학 제2법칙은 이제 그 무질서의 정도라고 하는데, 엔트로피가 무질서의 정도가 심한 쪽으로 흘러가지 낮은 쪽으로는 흘러가지 않는다는 게 제2법칙이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방에 맨 처음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지러지잖아요. 그게 무질서의 정도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방하고 사물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들이. 근데 청소를 하면은 다시 깨끗이 사물들이 제자리를 잡고 공간이 이렇게 깨끗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무질서의 정도를 심한 쪽에서 낮은 쪽으로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열역학 제2법칙을 거스르는 행동인 거죠. 무질서의 정도를 낮은 쪽으로 가는 게. 근데 모든 고립계에서는 제2법칙이 통용된다는 거죠. 엔트로피가 무질서의 정도가 심한 쪽으로 흘러가는 게 고립계에서는 다 적용된다는 거죠. 그거를 제2법칙을 거스르는 딱 하나의 그 힘이 있는데, 그게 이제 도올 선생님은 생명력이라고 말을 해요. 생명력은 저희가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신체가 노화되면서 죽잖아요. 죽으면은 이제 흙하고 저희 신체하고 뭐 다 섞여가지고 경계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생명이 태어나는 거는 이 경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경계를 만든다는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에너지가 생기는 것 자체가 생명을 잉태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저도 비트코인을 이해했을 때는 그 코드로 그 경계를 만든 그 테두리 안에다가
비트코인 그 전기 에너지라는 거를 채굴해가지고 거기다 에너지를 응축해서 담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생명력을 가진 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마이클 세일러도 이 내용을 얘기도 해요. 이 내용을 얘기할 때 이게 번역이기 때문에 조금 와닿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클 세일러가 뭔 얘기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견해가 좀 비슷한 사람은 마이클 세일러의 견해이고 이 사람도 불의 발견에 준하는 발견이 비트코인을 발견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번역 영상을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내용을 또 책의 일부 내용으로 소개하면 여기도 다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결코 나였던 적이 없다. 우주의 일부를 잠시 빌렸을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의 가치를 지닌 다른 것이 되어갈 것이다.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별의 파편으로 만들어졌다. 우리는 초신성 사이를 여행해 왔다. 우리는 우주만큼이나 오래된 존재다. 나는 그저 지나가는 단계일 뿐이다. 지구가 우리에게 빌려준 것은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생명을 다시 움직이게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에 당혹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과학적 현실은 어떤 책이나 기도보다 훨씬 더 위안이 되는 철학적 사고를 고취시킬 수 있다. 우리는 삶을 그렇게 꽉 움켜쥐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결코 온전한 존재가 아니며 조만간 다시 작은 조각들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 그 느껴지는 뉘앙스가 저는 뭐냐면 저희 신체의 일부가 초신성에서 왔다는 거죠. 어디 별의 파편으로. 그러니까 어떤 지구상의 물질 말고 어떤 우주의 어떤 물질들이 지구에 와서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금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금이 아마 그 지구 바깥에서 온 물질일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신체를 이룬 것들도 어디선가 우주에서 다 모여들어서 만들어진 신체 그 물질들의 어떤 일시적인 형태인 거죠. 일시적인 형태, 생명력을 가져서 만들어졌다가 다시 조각들로 돌아가잖아요. 흙이나 뭐 공기나 어떤 원소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 개념이 여기서도 이 저자가 말하는 바가 과학적 현실은 더 유한이 된다. 이 말은 지금 이게 과학적 현실에 근거한 그 서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열역학 제1법칙, 제2법칙 다 여기에 녹아 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1법칙 우주 안에 일부를 저희가 잠시 빌렸다. 저희 몸이나 정신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뭐 그만큼의 가치를 지닌 다른 것이 되어갈 것이다. 저희가 뭐 시간이 흘러서 죽으면 우주의 어떤 다른 일부분이 되겠죠. 뭐 하여튼 다른 어떤 존재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열역학 제2법칙은 이 고립계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무질서가 다 생성되는 쪽으로 많아지는 쪽으로 가야 되지만 그게 반대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생명력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도 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의 가치를 지닌 다른 것이 되어갈 것이다. 만약에 저희가 막 다 몸이 흩어져 가지고 뭐 원소로 했을 때 철이 되고 뭐 인이 되고 뭐 칼슘이 되고 이렇게 뼈가 묻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질소가 되고 이렇게. 그러면 그게 다시 어떻게 합쳐져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만큼의 가치를 지닌 생명력을 지닌 다른 것이 된다는 거면 이게 열역학 제2법칙을 거스르는 하나의 힘, 생명력을 얻어서 다른 어떤 가치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열역학 법칙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관점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관점이죠. 가격이지. 뭐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억 됐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작년에 산 사람들은. 근데 뭐 그게 무슨 금속활자니 무슨 불의 발견이니 그거랑 뭔 상관 있어. 그런 관점이에요. 그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이 의미 있냐 그런 걸 봤을 때 미국 달러로는 72,700불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아무 연관성이 없죠. 그냥 각 나라 그 단위로 그냥 라운드 넘버라고 하나요? 하나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숫자일 뿐이지. 근데 이게 어떤 세계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가격적인 의미가. 1억 원이 우리나라 사람한테만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 1억 원으로 바라보는 비트코인의 관점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별 의미 없는 행위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 가격 등락에 따른 차익 거래가 가능하죠. 변동성이 있으니까.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손실이 나고 뭐 이익이 났을 때 더 무작정 무한정 계속 올라갈 것만 같은 그 느낌에서 이성적인 사고로 익절을 하고 그런 행위가 가능할까? 그리고 어떤 기관들의 매수 움직임이나 매도 움직임이나 그런 걸 재빨리 캐치할 수 있는 정보 인적 네트워크나 뭐 검색 능력이 있는가? 그런 것도 개인이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개인이 차익 거래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상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다루는 기관이나 비트코인 현물을 다루는 거래소나는 여러분의 주문이나 그런 걸 다 보고 있잖아요. 개인들이 하는 걸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 것만 알고 있잖아요. 물론 가격의 등락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매도하고 있구나 매수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게 시점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주문을 넣고 난 뒤에 가격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거래소는 여러분이 주문을 넣는 순간 찰나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0.00001의 차이라고 해도 완전히 극명한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가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그 시스템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차익 거래를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냐, 그건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분은 소질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관점을 이 책에서도 어떤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재산과 연봉에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이 관심의 기반은 물질주의가 아니다. 그저 특정한 물질적 재화를 소유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정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물건이나 직함이 아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게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로지 물질적 수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주목받은 느낌과 인기 있는 느낌이다. 이 말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재산을 늘리는 거에 왜 관심이 있냐. 경제적 자유라고 하지만 이 저자가 말하는 바는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다. 그런 세상이 살고 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을 얻었을 때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그게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물질을 소비함으로 인해서 정서적 보상,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 재산을 모으는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격만 가지고 비트코인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1억이 되면 내가 1억에 사서 1억 2천에 팔아야지. 이런 관점만 가질 뿐이지 비트코인이 정말 이 인류 역사상 얼마나 위대한 발명품인가에 대한 관심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이게 없어질 거라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베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관점 중에 어느 하나의 관점이라면 한 발 뛰어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